조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았는데 두 정상은 공동 연설에서 양국의 반도체 동반자 관계를 부각하며 경제 안보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LA 시간으로 오늘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북한 문제와 함께 경제 안보 협력 문제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 정상의 단독 회담 시간도 잠시 있을 예정입니다. 일정 마지막 날엔 두 대통령이 오산에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안보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39%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한국에서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7개국은 우크라이나의 공공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9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4월 실업률이 5.5%를 기록했습니다. 3월에서 4월 사이 LA 지역에선 13,400개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다시 4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LA 카운티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최고가 기록을 세우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일단 멈춰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지명 4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 후보자 불가론을 내세웠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지사 선거전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을 놓고 여야 비방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잦은 사퇴하라고 몰아붙였고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반전하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59도가량, 내일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개겠습니다. 낮 최고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시간은 오늘 한국에 도착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군사기지가 아닌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군사동맹을 넘어서 경제 안보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손을 맞잡은 한미 정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내하고 진아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뒤따랐습니다. 3나노 최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를 둘러본 양국 정상은 나란히 서서 반도체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I've just seen how this plant makes the most advanced semiconductor chips in the world. They're a wonder of innovation and design, precision and manufacturing.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존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This is the moment, in my view, to invest in one another, to deepen our business ties, to bring our people even closer together. 양국 정상은 또 회담에서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하며 기술 동맹 정립에도 속도를 붙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 정상의 단독 회담 시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일정 마지막 날에는 두 대통령이 함께 오산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안보 메시지를 냅니다. YTN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방한 이틀째 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전에 별다른 일정 없이 회담 준비에 주력합니다. 대신 한미 두 나라의 산업장관과 상무장관의 실무 회담이 열리고 양국 핵심 기업들까지 참여한 한미 공급망 양해각서 체결식 등 경제 협력 일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현충원 참배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들어서는 건 낮 1시 20분쯤. 군악대 퍼레이드 등 환영 행사로 맞이합니다. 일부 참모들만 배석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에 이어 주무부처 장관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데 그 사이 두 정상은 단독 회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게감 있는 의제를 가지고 별도 회담이 진행된다기보다 친교의 의미로 두 정상이 짧게 마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공동 기자회견 이후 열리는 공식 만찬에는 10개 기업 총수들과 경제 6단체까지 모두 참석합니다. 양국의 경제 협력을 거듭 강조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방한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6조 원 넘는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면담합니다. 오후에는 두 대통령이 함께 오산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안보 메시지를 냅니다. 오산 미 공군기지 지하 벙커에 있는 한미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는 부대로 안보 동맹을 내세우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은 만큼 김건희 여사도 이번 사흘 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교 행보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주요 경제 현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제 현안에서 어떻게 협력할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YTN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가장 핵심은 역시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16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핵실험 준비 정황까지 포착된 만큼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과 원칙 있는 대북 정책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 한미 야외 실기동 훈련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협력 역시 주요 의제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과 공급망 체계 협력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차세대 원전 기술과 원전 해외 시장 공동 진출 등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경제안보 협력 방안과 함께 주목받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내 협력과 글로벌 현안 공조입니다.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동맹의 일종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나라의 참여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미국 측이 어떤 협력을 요청하고 우리 측이 어떻게 호응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와 대내외 경제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오늘 만찬에는 여야 대표가 나란히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대표도 불렀다는 점에서 협치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이든 대통령 경호무 관련 직원 2명이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CBS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비밀 경호국 직원 2명이 미국으로 송환됐으며 이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서울에 도착했고 한 명은 특별요원, 다른 한 명은 경호요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밤 서울 시내 술집을 돌아다닌 뒤에 숙소인 하얏트 호텔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한국 남성과 시비가 벌어졌고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에 본국 송환이 결정됐고 바이든 대통령 1시간 반 전인 한국 시간 19일 오후 4시쯤 귀국편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CBS가 전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들이 경찰 조사 당시 보인 행동 등을 근거로 마약 복용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리브리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리브리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15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에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101번 프리 사우스 방면 상황입니다.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7, 8마일 정도로 거의 꽉 막혀있는 구간들도 많습니다. 벨몬트 애비뉴 인근까지 이어지다가 110번 프리 사우스 방면 교차 구간부터 또다시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번 프리 웨스트 방면 그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구간부터는 10마일대로 또 샌피드로 스트리트 구간은 9마일 정도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 사우스 방면도 콘코드 스트리트 구간부터 슬라우슨 애비뉴 만나기 직전까지 7, 8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벨플라워 블루버드 구간,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윌셔 블루버드 구간 추돌 사고 방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라투나 캐년 로드 구간에도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위험 신호 전해드렸고요.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중교통과 공항 터미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30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우버와 리프트 등은 물론이고 지하철역과 공항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서 항공기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라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80명, 사망자는 10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2명이 늘어나면서 다시 4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401명이며 이 가운데 47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실업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4월 LA 카운티 실업률이 5.5%로 전달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5%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3월에서 4월 사이 LA 카운티에선 13,400개의 비농장직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특히 레저와 숙박업에서 가장 많은 1,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4월 실업률은 2.7%를 기록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전체 실업률은 전달보다 0.2% 하락한 4.6%로 집계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 상승세가 일단은 멈춰섰습니다.
트리플레이는 오늘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와 같은 갤런당 6달러 9.7센트라고 밝혔습니다. 22일간 지속됐던 상승세는 멈췄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30.3센트가 높은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도 어제와 같은 갤런당 6달러 7.6센트를 유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 역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3.7센트가 높은 가격입니다. 한편 오늘 전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9.3센트로 어제보다 0.4센트가 올랐습니다. LA시 내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LA경찰국은 오늘 오후 5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올림픽경찰서 관할구역과 뉴튼경찰서 관할지역에서 음주운전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LA 지역에서도 밤 11시까지 음주운전 순찰이 강화됩니다. 발보아 블루버드와 노르호프 스트리트 교차 지점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내일도 타운 인근 알바라도 블루버드와 올림픽 블루버드 교차로에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음주운전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LA시의 중상소득자 지원 프로그램의 무상 지원금이 확장됐습니다. LA시 주택 커뮤니티 투자국이 제공하는 중상소득 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역 중간소득 120% 미만의 경우에는 무상 지원금이 기존 6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로, 그리고 150% 미만의 경우에는 기존 3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중상소득 지원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은 구입 가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으로 연소득 14만 달러 이상인 중산층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주택 구입자나 지난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자는 매입가의 1%만 다운페이로 확보를 하면 됩니다. 유자격자는 연방도시개발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샬롬 센터나 페이스 등 단체로부터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LA시 검사장에 도전하는 한인 리차드 김 후보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됩니다. 리차드 김 후보 후원의 밤 행사는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행콕파크에 있는 강일한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자택에서 열립니다. 리차드 김 후보는 LA시 검사장에 도전한 7명의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LA시 검사로 다른 후보들보다 시 검찰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크라 센터의 주택으로 돌진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한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낮 2시쯤 회색 기아 차량 한 대가 2517 자넬리 드라이브에 있는 한 주택으로 돌진을 했으며, 이 사고로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올해 54살의 한인 김지훈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행콕파크 지역에서 대낮에 미행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2명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38살의 애슈턴 드와이트 카터와 22살 테레사 웨테커는 지난 12일 낮 행콕파크의 뮤어필드와 삼각길 지점에서 자동차에서 어린 2딸과 함께 내리던 여성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BMW를 몰고 피해 여성을 우체국에서부터 미행해 이 여성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권총으로 위협하고 시계를 요구했으며, 이에 거부하자 일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후 피해 여성의 시계를 강탈한 후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우체국 감시 카메라에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와 신원을 파악한 후 이들의 자택을 급습해 검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2일에서 16일 전국의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P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응답자 10명 가운데 2명만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경제가 좋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18%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51%는 이 정책으로 오히려 경제가 악화됐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잇단 총격 사건, 분유 사태까지 터지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방한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담은 법안을 한국에서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연방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마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외국에서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서둘러 법안을 공포함으로써 신속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상정해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함으로써 의회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원은 그에 앞서 지난 10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201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비롯해 8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 50억 달러 남짓한 식량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우크라이나의 공공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모두 19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퀘니스 빈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 95억 달러의 모금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올해 G7에 우크라이나에 모두 198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린드너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황이 러시아의 침공을 방어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은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이나 그 이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과 회담을 통해 연대 메시지를 보내며 미국이 어떠한 위협과 공격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의 조약 동맹 7곳 중 5곳이 태평양에 있다며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확고한 두 동맹과 만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병을 했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번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보건당국이 6명의 감염 여부를 추적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달 초 나이지리아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던 6명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숭이 두창 확진자 근처에 있었지만 감염 위협은 일단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피어슨 CDC 대변인은 6명 모두 현재 건강하고 증상이 없다며 이들은 당시 감염자 바로 옆에 앉았거나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뉴욕시 보건부는 현재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 1명에 대해서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예비검사를 진행 중이며 양성 반응이 나오면 CDC로 바이러스 샘플을 보내 원숭이 두창 감염자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선 캐나다 여행을 하고 다녀온 매사추세츠 거주 남성이 이 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중국 신장 방문을 놓고 연방정부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바첼레트 대표의 신장 방문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오는 23일부터 28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는 광저우, 카슈가르, 우루무치를 비롯한 신장 지역 등을 찾아 당국자와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계 관계자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신장 방문은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특히 신장이 위구르족 학살 논란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이 신장의 인권 환경을 완전하고 조작되지 않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접근권을 바첼레트 대표에게 부여할 것으로 미국이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접근 제한에 대한 우려를 중국과 바첼레트 대표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최고 대표실의 보고서 공개를 거듭 요청했고 대표실 역시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볼 수가 없다고 바첼레트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한국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지명 47일 만인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애초에 한 후보자 불가론을 내세웠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에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행이다, 야당과 긴밀히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는 지명 47일, 윤석열 정부 출범 열흘 만입니다.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6명은 기권했습니다. 찬성률 83%입니다. 지명 이후 줄곧 한덕수 불가론을 유지했던 민주당.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3시간 넘는 경론 끝에 결국 당론 찬성으로 선회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게 부담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걸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인준협조에 경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기로 이렇게 당론을 정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후보자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통합과 상생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위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서 우리의 국익과 그리고 국민을 우선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과 고심 중인 복지부 장관을 제외하고 임명이 완료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임명안이 통과돼 매우 다행이라며 국정 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향후 전국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안을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YTN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직전 국회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안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를 문제 삼은 겁니다. 의안을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의도 있는 행동이 분명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 속에 결국 김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은 의결됐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이 포압적 징계에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여야 신경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진통 끝에 처리해주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빚어진 이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는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출발해야 됩니다. 극한 대치를 보였던 한덕수 인준안은 어렵게 통과시켰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아직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당장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지방선거가 걱정돼 등 떠밀려 한덕수 인준안에 협조한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전략이 있는 건지 전술이 있는 건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 심사와 윤석열 정부 인사를 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중수청 설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은 겨우 처리됐지만 곳곳에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6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지사 선거전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을 두고 여야의 비방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하라면서 몰아붙였고 김은혜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 양측의 공방은 고발 그리고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30 청년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삐뚤어진 가족 사랑의 끝은 어디인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거짓말을 멈추고 후보를 자진 사퇴하십시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고문도 SNS에 취업비리 아웃 6글자를 올리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정청탁이었다면 거론된 당사자가 합격했겠지만 결론적으로 떨어졌다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가짜뉴스로 왜곡으로 그렇게 뒤틀기에 나선 것이 경기도지사로서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일인지 저는 그 마타도의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후보가 남편 친척을 추천한 일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며 곧장 되받아쳤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첫 양자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임대주택 정책 등 부동산 현안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부산시장까지 검토하시다가 이제 막판에 서울로 결정을 하신 게 지금 한 2달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갑자기 공약들 만들고 발표하고 하시느라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온 것이라고 폄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8년 동안 제가 고민해왔던 정책이다. 함부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양측의 비방전 역시 갈수록 거칠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지난 5년간 임시 배치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온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 논의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문제가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졌었는데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추가 배치가 아닌 기지 정상화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경북 성주에 설치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막사조차 없어서 한미장병 400여 명은 임시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가 북한을 넘어 중국 본토까지 감시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사드 철수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20년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한반도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통보했고 미 합참의장에게는 사드 철수 방안 조사를 지시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기지 상시 접근권을 보장해 현재 주 2, 3회로 제한된 물품, 공사자재 기지 반입 횟수 제한을 풀 계획입니다. 또 일반 환경 영향평가와 시설 부지 정식 공여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을 방침입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한국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에 이어 사드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건 부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사드 정상 추진과 관련해서 너무 부각하면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또 남남 갈등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로키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 전망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가 아닌 기지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국의 반발 명분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IPEF 참여를 견제해 왔던 만큼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한중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이 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최 의원은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실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최 의원이 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고 최 의원이 여러 차례 방어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온 최 의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검찰의 위법 행위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반전하는 등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중 52주의 최고치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지만 마감 시점에는 강보합권으로 올라섰고 나스닥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8.77포인트가 오른 31,261.9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제보다 0.57포인트 상승한 3,901.39, 나스닥 지수는 33.88포인트가 떨어진 11,354.62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에만 3%가량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3%와 4%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우려 속에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지속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2센트가 오른 배럴당 113달러 2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6월물은 오늘이 만기입니다.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39센트 상승한 배럴당 110달러 2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개솔린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JP모건이 예상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오는 8월에 평균 갤런당 6달러 이상, 일반 개솔린은 갤런당 6달러 20센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은 이 가격이 실현되면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당한 상승 위험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기준 트리플레이에 따르면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9센트로 1년 전보다 1달러 55센트가 올랐습니다. 현재 전국의 개솔린 가격은 50개 주에서 전체 평균 가격이 4달러를 웃돌았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체 평균이 갤런당 6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JP모건은 전통적으로 운전 수요가 많아지는 5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의 시기에 전국 소매 가격은 8월까지 37% 정도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며
전국 평균 갤런당 6달러 20센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오늘 6% 넘게 추락을 하면서 700달러가 붕괴됐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나스닥 시장에서 6.42%가 급락한 663달러 90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로이터는 일론 머스크 CEO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과거 스페이스X 전용 제트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어제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머스크가 지난 2016년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스페이스X 소속 전용 제트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를 만지고 이 승무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승무원은 2018년 스페이스X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이 승무원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5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매체는 보도의 근거로 피해 승무원 본인이 아닌 승무원 친구와의 인터뷰와 진술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친구의 진술서는 2018년 피해 승무원 측 법무법인과 스페이스X의 협상 과정에 활용됐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덧붙였습니다. 디즈니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훌루가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월 1달러 요금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훌루는 광고 포함 저가 서비스 가격을 월 6달러 99센트에서 1달러로 내리고 이 요금제를 3개월 동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요금제는 스트리밍데이 판촉 행사 일환입니다. 스트리밍데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로쿠가 2008년 5월 20일 자체적으로 시작한 마케팅으로 이후 스트리밍 업계는 이날을 각종 판촉 행사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예 매체인 버라이어티는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1분기에 가입자를 잃은 것으로 나타난 뒤에 훌루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월 1달러 요금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검색 기능인 프라이빗 브라우징을 통해서 사생활 정보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텍사스주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의 사생활 침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구글이 프라이빗 브라우징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의료 기록과 정치적인 신념, 성적 지향성 등을 나타내는 웹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텍사스, 인디애나, 워싱턴주와 워싱턴 DC는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주는 이번에 프라이빗 브라우징 기능에 대한 소송을 추가했습니다. 구글은 텍사스주 제소에 대해 우리의 검색 설정 기능에 대한 부정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의 자산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통제돼야 하며 연준은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오늘 팍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 하락과 관련해 단 며칠 만에 약세장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50bp 금리 인상이 좋은 계획이라며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금리가 3.5%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른 동료들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으면 2023년과 24년에는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 경제 성장이 지난해보다 느릴 것이라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보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